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부산 포해전, 초역세권, 천민, 피해자인데요. 먼저 천민이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3월 1일 방송된 일타 강사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심용한 역사학자가 일타 강사로 등장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주목받지 못했던 천민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들이 3.1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3.1운동? 3.1운동 이야기 맞습니다. 근데 조선의 신분제를 좀 한번 좀 체계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야기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조선은 우리가 알다시피 양반의 나라잖아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은 지배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좀 역사에 주목받지 못한 노비, 조선의 찐 역사. 오늘은 천민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민부터 들어가서 천민 중에 천민인 백정입니다. 백정. 어떻게 차별했을 것 같으세요? 임꺽정 보면 그 뭐 마을에 못 오게 하고 막 이러잖아. 맞아요. 마을에 못 들어오는데 어떨 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눈 마주치면 안 돼요. 어른인데 동네 애들도 반말하고. 외과 의사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서양의 아빠가 백정이었어요. 네? 어머. 신기하죠, 그렇죠? 아버지가 백정이었는데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됐다? 고종을 진료하기도 하고 최고의 엘리트로서 한국 의학의 중요한 문을 여는데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냐? 간도로 간다. 간도. 독립운동 하려고. 그래서 가서 체계적인 진료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 거죠. 왜 이런 인물을 우리가 왜 몰랐을지. 왜 오늘을 통해서 알게 된 궁금하네요. 거지? 오늘이 3.1운동이 일어난 날이잖아요. 만세라는 건 왕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고종이 죽었고 고종의 장례식 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고종 폐하 만세를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외쳤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잖아요. 그렇죠? 3.1운동이라는 것이 고종의 죽음을 이용해서 어떤 주체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왕의 나라인 조선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독립을 꿈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단적인 사례가 뭐냐? 또 다른 천민이 뭐가 있었죠? 기생이 있었죠. 기생들이 3.1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실제로 1919년 3월 19일 날 진주 기생 50여 명이 우리가 죽어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다. 멋있다, 멋있어. 이 수원에서는 기생 김향화가 33명의 기생들을 불러 모아서 똑같이 이제 태극기 준비하고 만세운동을 나서는데, 김향화가 제일 먼저 치마폭에 숨겨뒀었던 태극기를 꺼내들고 이제 독립만세를 이제 외치면서 다른 기생들도 같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차별받던 사람들이 조선해방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게 참 인상 깊고 멋있네요. 특정 인물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고 자랐잖아요. 오늘 딱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3.1절을 맞아 독립운동사에서 기억되지 못한 이들의 삶을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궁금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그동안 유명한 독립운동가만 알았네요. 이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하나 봐요. 애정하는 일타 강사 너무 재밌게 봤네요. 심강사님 설명도 깔끔. 매번 유익한 강의들 너무 좋네요. 3.1절 특집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 주도 본방사수. 이날의 특강을 재밌고 유익하게 봤다는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강의를 보면서 위원들도 여러 감상이 들었을 것 같아요. 3.1운동의 어떤 주체라든지 그다음에 독립운동 사상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는데, 하층민들이 스스로를 역사의 주체로 좀 인식하면서 그 점이 인권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천민이라든지 그런 노비들,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타 강사만의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편한데 가볍지 않고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분위기가 이날 시종일관 잘 이제 이어지면서 강의 내용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3.1운동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다뤄왔던 주제이고 또 공식화된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타 강사만의 특별한 매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이제 중압감이 작용을 했을 텐데, 그걸 심용환 씨가 이른바 민중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 공식화된 지배층의 기록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피지배층의 목소리를 복원시킨다는 점에서 충분히 3.1운동이 그 기층 민중들에 의한 훨씬 더 거대한 힘이었다라고 하는 걸 차근차근 밝혀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3.1운동의 숨은 조력자였던 기생들의 활약상부터 해서 이 백정들이 펼친 인권운동이 형평운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새롭고 놀랍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그동안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 역사에서 조명되지 못했는가라는 좀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강연자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가령 이날 유승수 씨가 노비가 어떻게 양반들이 다니는 서당을 열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강연자였던 심용환 박사가 잘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어찌 보면 역사학자의 해석,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나 어떤 사실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답을 정해놓지 않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식 기록을 굉장히 믿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왜 이 기록에는 이것만 쓰여졌는지 그 뒤에 어떤 배제된 이야기는 없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보통 역사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때 뭐가 있었더라 이렇게 스토리를 먼저 가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라는 질문을 좀 갖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역사관이 되게 저는 공감이 됐고요. 실제로 이런 역사관이 그 심용환 씨의 그 강의 스토리텔링 기법으로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패널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듯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결국에는 어떤 3.1절이라는 이날의 핵심 주제로 점점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 강사의 질문에 패널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면서 활기찬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타 강사에서만 볼 수 있는 역사 강의에 긍정적인 반응들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타 강사만의 특징과 장점이 돋보이는 강의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피해자입니다. 유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2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학창시절 내내 이유 없는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던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학교폭력이 남긴 상처와 그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저는 제가 재난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원인 없어요. 그냥 그 일이 터졌고 그냥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생존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올해 초 그녀는 졸업 후 8년 만에 뜻밖의 사실 하나를 한 SNS 개인 채널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초중고를 다 합쳐 무려 12년 동안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예림 씨. 본인을 왜 괴롭히냐는 질문에 돌아온 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니 탓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어디로 도망갈지를 고민을 했지 뭐 수업을 듣는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용기를 낸 예림 씨를 위해 동창생들도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바로 학창시절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진술서를 써준 겁니다. 변기통에 이제 머리를 좀 집어넣는 그 장면을 한번 목격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냥 뜬금없이 저를 질질 끌고 가가지고 제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강제로 박힌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당시 학교에서는 이 사실을 정말 몰랐던 걸까요?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좀 탓했죠. 네가 무슨 잘못했으니까 애들이 저러지 않겠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여러 차례 학교 폭력 관련 상담을 받았던 예림 씨. 부모님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릴 거예요.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를 때렸던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보다 부모님한테 들키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견뎠던 것 같아요. 현재 1년 넘게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예림 씨. 물론 기억 안 나면 제일 좋지만 살면서 문득 한 번씩 또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실제로 과거 극단적인 시도도 했던 예림 씨. 10대 때의 나랑 20대 때의 나를 분리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거 분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진술서에 유독 가해자로 언급이 많이 된 동급생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 명은 예림이랑 똑같이 미용사를 하고 있고 그 제일 괴롭혔던 애는 개명까지 하고 필라테스 학원을 열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한 명은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한 사람을 그냥 지옥으로 끌어내리면서 했던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게 좀 어이가 없죠. 그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흉터가 있거나 아무 증거가 없는데 제가 했다고. 저는 걔 진짜 스토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무슨 소설을 썼나 싶기도 한데 저는 엮이기가 싫단 말이죠, 지금. 예림 씨는 지금 걷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당당하게 싸워나갈 겁니다.
스스로를 학교폭력 생존자라고 생각한다는 예림 씨의 고백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확인해 보면요. 가해자들 너무 뻔뻔하네요. 반성도 안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다니. 예림 씨 끝까지 가서 꼭 처벌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네요. 가해자는 어떻게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용기 내 말해줘서 고맙네요. 가해자들 처벌받았다는 후속 보도 기다리겠습니다. 예림 씨도 과거를 털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림 씨의 용기 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내는가 하면 후속 방송을 바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의 실태를 다룬 이번 회차 2049 시청률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잘 전달됐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보는 내내 좀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학교 폭력 다룬 드라마가 최근에 큰 이슈가 됐죠. 그래서 관련 이슈를 함께 다룬 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문제 제기에 좀 그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고 특히나 이제 예림 씨가 이 방송 이후에 과연 잘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불안감도 계속 생겼거든요. 댓글에도 나왔지만 가해자들이 좀 처벌받을 수 있는 분위기까지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법적인 차원의 문제도 좀 더 고려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는데 패널 중 한 분인 박지훈 변호사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받을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1호부터 9호 처분이 있는데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같은 경우는 8호 받을 수가 있어요. 8호가 전학이고 고등학생은 9호까지, 그러니까 퇴학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벌 자체가 그렇게 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림 씨의 경우에는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학이나 퇴학 같은 처분은 아무 소용이 없고 다른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할 텐데 어떤 점에서 그것이 적용되는지 그것까지 조금 더 설명을 해줬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도 납득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내레이션이라든가 이제 몇몇 멘트에서 가해자들에게 친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친구들. 근데 저는 그 친구라는 뜻이 가깝고 오래 두고 사귄 벗이라는 뜻인데 같은 학교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의 어떤 주체들을 친구라고 이름 붙이는 게 과연 옳을까? 차라리 뭐 동급생이라든가 다른 어떤 표현의 윤리를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신과 주치의가 이제 예림 씨의 상담 과정에 대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림 씨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자기 얘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좀 숨겨왔던 거를 처음 얘기를 하고 공감을 받으니까 거기서도 해소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정신과 주치의가 직접 증명을 해준 거고 중상생들이 그 당시에는 본인들도 방관을 하고 묵인을 했지만 나중에라도 그걸 같이 증언을 해줬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이 피해자에게는 그래도 엄청난 힘이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묻힐 뻔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대변을 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그런 공적인 발화로 좀 해소시켜주는데 이 프로그램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런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구성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 어두운 곳의 목소리를 조명하는 실화탐사대의 시선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초역세권입니다. 집과 관련된 단어 같아요? 네, 지난 5일 방송된 구해저 홈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결혼을 앞둔 장거리 커플이 의뢰인으로 등장했는데요. 주말마다 상경해야 하는 예비 남편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집들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6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랑 윤기섭, 예비신부 이예슬입니다. KTX역이나 SRT 대중교통 30분 이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직장인 삼성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세랑 매매 둘 다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는 5억 미만이었으면 좋겠고요. 매매는 7억 미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자, 오늘 보실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아파트. 저거 뭐야? 뷰가 매력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돈이 들어올 것 같은. 그리고 KTX 영등포역이랑 걸어서 바로 10분. 10분만 있으면 영등포든 여의도든 어디든 갈 수 있는 이 집의 이름은 바로 10분만 기다려 여뷰. 왔어 여뷰? 여뷰 보고 싶었어. 진짜 잘한다.
한번 오픈해보도록. 오픈. 이거는 예쁘다. 요거는 너무 이쁘게 났어. 너무 예쁘다. 그렇죠. 이것도 그냥 네. 그러면 요것만 있으면 매트리스만 있으면 되나요? 네, 그렇죠. 짜잔. 우와, 넓어요. 그렇지. 넓어요. 너무 좋아. 여기 좋은데? 10분만 기다려. 여뷰의 가격은? 전세로 살아봐야지. 가격은? 전세가 4억 8천만 원. 예. 자, 이것은 용산구 이촌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촌동. 네. 여기입니다. 아파트? 아파트입니다. 저건 거의 전망대예요. 너무 멋있다. 낮에 보는 것도 있지만 야경. 야경 말하지 마세요. 여기 앞에는 한강 뷰가 있지만 주방 뒤로 보이는 저쪽 뷰. 용산역이 보입니다. 이 집의 이름은 바로 서울, 대전, 용산, 한강 찍고 아하. 아니 우리 이제 남편 오는 것도 여기서 보면서 어머 저 열차에 타고 있겠지?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추억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나 마중 가야 되는데. 가면서 봐. 컷. 아,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연기를 해도 만약에 진짜로 여기 부인이 설거지 하다가 시간이 몇 시지? 여보! 하고 유리창을 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깨고? 자, 이제 그러면은 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짠! 오, 넓다. 넓어요. 깔끔하고, 자, 서울, 대전, 용산, 한강 찍고 아하 하우스. 용산역까지는 걸어서 20분 걸리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면 15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삼성역까지는요, 대중교통으로 약 4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가격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전세로 나왔습니다. 4억 7천만 원. 좋아요. 덕팀의 영등포구 10분만 기다려 여뷰냐. 덕팀의 용산구 서울, 대전, 용산, 한강 찍고 아하야. 그래 사진은. 아기자기한 신혼집 후보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확인해 볼까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구해점주 어제 보다가 예비부부 사연이라서 둘이 한참 참견하다 잤네요. 한강뷰 어딘지 궁금. 신혼부부였음 바로 이 집 픽했을 텐데 한강뷰 살고파요. 소개된 집들의 정보를 궁금해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날 방송은 가구 시청률 3.2%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초역세권이라는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끈 것 같아요. 최종 선택된 매물이 KTX역과 이제 도보로 갈 수 있는 아파트였는데 이분들에게는 이제 아무래도 뭐 나중에 좀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고 괜히 얘기했나요? 저는 이날 코디분들 중에 특히 이 류승수 씨의 활약이 좀 돋보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능에서 보기 어려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이질감에서 오는 그런 좀 재미나 매력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날 목도리 패션이 공격 대상이 됐거든요. 본인도 나중에 뭐 코디에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면서 넘어가기도 했고 또 마지막에 본인 팀의 매물이 최종적으로 선택받지 못하니까 정말로 좀 실망한 듯한 그런 표정을 보이면서 이분이 이 매물 소개 과정에서 정말 찐으로 노력을 했구나, 열정을 보였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표현 부분에 있어서는 그 김숙 씨와 붐 씨가 신축 빌라 소개하는 과정에서 새삥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물론 의미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새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어에서 파생이 됐고 삥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파도 홈서핑 이 코너가 들어오는 방식이 최종 매물을 선택하기 이전에 갑자기 이 매물이 어떤 것인지 보기 전에 잠깐 다른 영상을 보고 가시죠 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것도 패널들이 의상과 헤어스타일이 다 달라요. 아무래도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좀 그 맥락이나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과연 이 코너가 이 시점에 들어오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형식에 대한 고민들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턴 코디들의 활약이 좀 돋보였던 회차라고 생각을 해요. 류승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팁을 많이 줬다라는 거죠. 관록의 발품을 강조를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많이 이사 다닌 경험을 이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팀뿐만 아니라 상대 팀의 매물한테도 굉장히 장점이면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주고 그런 준 전문가급 면모가 이 프로그램에 조금 더 어떤 정보적인 질을 좀 높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상대팀 인턴으로 나온 카라도 재미있었어요. 카라가 분위기를 띄우면 거기에 붐 씨가 끼어들어서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엇갈린 엇나간 듯한 그런 케미가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 제가 좀 아쉽게 느껴졌던 거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매물들의 장점을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어필을 하다 보니까 약간 나열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장점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집을 추천하는 방식과도 이게 맞물려야 진정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신혼집이 살기에는 어떤 매물이 좀 공간이 협소하다라고 했더니 이 의뢰인들이 평일에는 1인 가구나 마찬가지다. 근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는 했지만 이게 매매를 추천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같이 살림을 합친 후에도 살 수 있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 점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뢰인의 시점에서 이런 장점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도움이 되는가 이런 점들을 좀 더 진지하게 추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해줘 홈즈가 일요일 밤을 책임지는 대표 예능인 만큼 꾸준한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는 부산포 해전인데요. 김선영 위원이 준비하셨죠? 지난 5일 방송된 MBC 네트워크 특성 관련 키워드인데요. 이달은 부산 MBC에서 제작한 부산포 해전 1부가 방송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사료들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출전한 해전들을 분석을 해보고 각각의 전술들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1592년 6월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순신은 함대를 학의 날개처럼 넓게 펼친 다음 유인해온 일본 함대를 포격으로 공격했다. 하객진이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 관련 기록에도 한산도 대첩의 전개 과정이 남아있다. 이순신의 유인 전술에 말려들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전선이 불탔다. 이순신의 화포술에 당한 것이다. 이순신은 모든 해전에서 대형 총통을 앞세웠다. 총통을 발사할 수 있는 배가 판옥선이라는 겁니다. 판옥선의 구조는 대부분 통나무를 배 선형에 맞춰서 깎아서 붙였기 때문에 이게 인장 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판옥선 외에 다른 이제 일본 선대가 어떻게 보면 판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냥 깨져버립니다. 조선 판옥선은 다양한 총통을 탑재할 수 있었다. 인조 때 편찬된 무기 설명서인 화포식 언해. 천자 총통의 대장군전은 약 1.1km, 황자 총통은 사거리가 약 1.4km였던 것으로 나온다. 당시 일본 수군의 주력 무기는 조총이었다. 조총의 유효 사거리는 50에서 100m. 접근해서 벌이는 전투가 아닌 이상 조총은 무용지물이었다. 일본군의 조총탄이 조선 전선에 닿기도 전에 승패는 결정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순신은 비장의 무기 거북선을 준비했다. 이순신의 거북선은 갑판 위에 덮개가 있었고 촘촘하게 철심이 박혀 있었다. 거북선은 적 함대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쳐들어가 적의 대형을 흩트리는 역할을 맡았다. 적선의 대형을 흩트린 다음 조선 수군은 화공을 펼쳤다. 적의 배를 모조리 불살라버렸던 것이다. 이는 더 큰 해전을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았다. 1592년 음력 8월 24일 오후 4시 80여 척의 판옥선과 2척의 거북선이 여수를 출발했다. 8월 29일 김해강 장림포에서 크고 작은 일본배 6척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마침내 부산포 해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해전을 재구성한 CG와 재현이 눈길을 끈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시청자들 반응 궁금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이순신 장군의 새로운 전투를 알게 되어 재밌고 유익했네요. 부산 MBC의 다큐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새로운 역사 다큐 많이 제작해주세요. 부산포 해전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방송도 유익했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치른 해전의 역사를 다각도로 살펴본 다큐멘터리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이렇게 대중적인 인물을 다룰 때 조심스러운 건 어떻게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는 확실히 그런 기획적인 부분에서 기존의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다룬 그런 다큐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부산포 해전을 좀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 기획했고 그것이 어떤 지역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좀 고취시키는 데도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부산포 해전 이전에 치른 이 3번의 해전을 좀 상세하게 정리하고 승리의 그 원인까지도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한 부분이 저는 보면서 마치 군사 전술서를 보는 듯한 느낌도 받았거든요. 또 수많은 이 국보급 사료를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 내용을 정리하고 그 안에 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섬세하게 담기면서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이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대사 없이 표정으로 모든 것을 이제 대변하고 있어서 내레이션과 또 잘 어울리면서 전체적으로 몰입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포 해전의 승전일인 10월 5일을 부산 시민의 날로 지정을 하면서 그 의의를 기리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번 프로그램에도 많은 공을 들인 어떤 흔적들이 느껴졌습니다. 조선시대에 나오는 해전의 어떤 병법서들을 보면 어떤 진의 형태들이 나오는데 배들의 배치나 이런 전투의 현장을 CG를 활용해서 굉장히 적절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전투가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시청자들에게 일깨워준 부분도 저는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전투를 함에 있어서 목동 김천송 같은 이순신 장군이 직접 장계에 이름을 올린 그런 백성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가능했다라는 점을 역설했다는 것도 저는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CG를 참 잘 활용한 것 같아요. 대장군전 같은 것들 소개해 주잖아요. 대장군전의 끝은 쇠로 덮여 있다. 철갑을 씌운 33kg의 기둥이 약 1km를 날아가 목선에 부딪힐 경우 그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구조물이 부서지거나 배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려서 침몰할 수도 있겠죠. 조선 수군이 사용한 총통의 위력이 이렇게 셌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일본의 전술도 소개를 해주거든요. 일본 수군은 해적의 어떤 전술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배와 배를 붙여서 배 위에 올라타서 이제 육전을 벌리는. 그리고 일본 배 모양이 아래가 뾰족하다 보니까 한국 바다에서 좀 불리했다 이런 정보를 소개해준 점들이 그 이순신 장군의 전투를 일본의 입장까지도 보여주면서 다각도로 조명한 점이 저는 이 다큐멘터리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1차 사료가 굉장히 풍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사료가 이렇게 꽉 찬 내용만으로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느낀 다큐였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어떤 사료의 힘을 느낀 다큐였고요. 이순신 장군이 큰 전투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굉장히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이순신은 수군과 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필사적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오면 바다를 지키는 우리 수군들한테 이렇게 방어망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상황이 이렇다. 기록들이 성실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투 승리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인 장면이 영종실록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거든요. 점차 왜구의 선박이 갑판 위에 한 층을 더하는 형태로 대형화되자 조선도 배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1555년부터 개발한 이 배들이 판옥선이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발달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참고를 하고 판옥선을 실제로 개량을 한 거잖아요. 수많은 이들의 성실한 관찰과 그런 정보 위에서 어떤 승리가 비롯됐다라는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 역사관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특수성을 살려 이순신 장군의 전투를 조명했다는 점에 대한 호평들 나눠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역사적 고증이 돋보이는 다큐멘터리들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